2024년 가을, 서울 성북구의 한 작은 헌책방. 낡은 책들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먼지를 반짝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62세의 박민철 씨가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3개월이 지났구나. 민철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낡은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안경, 낡은 지갑, 그리고 누렇게 바랜 편지 몇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정성스러운 글씨로 민철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민철 씨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지는 40년도 넘어 보이는 것이었고 아버지의 익숙한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민철아, 너에게 참아하지 못한 말들을 이 편지에 담는다. 아버지가 너무 무뚝뚝해서 상처를 많이 주었을 거야. 하지만 너는 아버지의 자랑이었다는 걸 알아주렴. 민철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편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진심이 말입니다. 민철 씨는 서울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한 후 줄곧 이 작은 헌책방을 운영해왔습니다. 아버지 박영수 씨는 평생 철공소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지만 부자 사이는 늘 서먹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어. 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책방 같은 걸 하느냐고 늘 핀잔을 주셨지. 민철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동안 얼마나 큰 오해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두 번째 편지를 펼쳐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철아, 너의 책방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몰래 도와주고 싶었지만 내가 자립심을 잃을까봐 참았다. 사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알아보기도 했단다. 하지만 너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봐. 민철 씨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전 책방이 문을 닫을 뻔했을 때 아버지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민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세 번째 편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철이가 대학에 다닐 때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밤마다 청소일을 했다. 너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어머니에게 신신당부했지. 너의 자존심이 상할까 봐서. 민철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대학 시절 집에서 넉넉하게 보내주던 용돈이 아버지의 밤잠을 포기한 대가였다는 것을. 그때 아버지는 낮에는 철공소에서 밤에는 청소일을 하며 이중고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뭘 했던 거지? 민철 씨는 자책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번째 편지는 가장 최근에 쓴 것 같았습니다. 필체가 많이 떨려 있었습니다. 민철아, 아버지가 이제 많이 늙었구나. 너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로 가게 될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너는 아버지가 평생 가장 자랑스러워한 아들이었어. 그리고 사랑했다. 민철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개월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 평생 한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라도 아버지의 마지막 인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저도 사랑했어요. 표현을 못했을 뿐이에요. 민철 씨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민철 씨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상자 밑바닥에는 더 많은 편지들과 일기장, 그리고 40년간 간직해온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운명을 바꾼 발견이었습니다. 평생 서먹했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고 동시에 민철 씨,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서울 변두리의 작은 철공소 옆 단층집. 6살 박민철은 아버지 박영수의 등을 바라보며 늘 궁금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항상 말이 없을까? 왜 다른 집 아버지들처럼 자신을 안아주지 않을까? 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어린 민철이 색칠 공부를 들고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피로에 절은 몸으로 저녁을 먹을 뿐 아들의 그림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밥이나 먹어라. 영수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철의 어린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김순이는 늘 아버지를 변호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느라 힘드셔서 그래. 우리 민철이를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하지만 어린 민철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철공소에서 하루 종일 쇠를 자르고 용접하는 일은 영수의 몸과 마음을 모두 지치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쇠 냄새와 기름 냄새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손은 언제나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민철이 아버지, 아이가 아버지를 찾잖아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영수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내가 더러워서 애한테 닿으면 안 돼. 그냥 멀리서나 바라보자. 영수는 자신의 거친 손이 아들의 깨끗한 피부에 닿는 것조차 미안해했습니다. 민철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학식 날 다른 아이들은 모두 아버지와 함께 왔는데 민철이만 어머니와 함께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안 와요? 민철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이 있으셔서. 순이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영수는 일을 빼고 와달라고 아무리 부탁해도 내가 가봤자 애 창피만 줄 뿐이라며 고집을 피웠던 것입니다. 그날 밤 영수는 혼자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을까? 이런 손으로, 이런 몸으로. 하지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어린 민철이 알 리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어난 일은 민철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학교에서 가족 그림을 그리는 숙제가 나왔는데 민철은 아버지를 그림에서 빼버렸습니다. 민철아, 아버지는 왜 안 그렸니? 담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안 좋아해요. 민철의 대답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집까지 전해졌을 때 영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아이한테는. 순이가 말을 꺼냈지만 영수는 더욱 움츠러들 뿐이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어떻게 애한테 잘해주는지도 모르겠어. 영수는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사랑받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6.25 전쟁 중에 부모를 모두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그에게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민철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친구들과 야구를 하다가 다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마침 시장에 나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민철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영수는 신문을 보던 것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상처를 본 순간 영수의 마음은 아팠지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약국에 가서 약이나 사발라라. 영수의 차가운 반응에 민철은 더욱 상처받았습니다. 다른 집 아버지라면 상처를 보고 걱정해주고 약을 발라주었을 텐데 그날 밤 민철이 잠든 후 영수는 조용히 아들의 방에 들어가 상처를 들여다봤습니다. 소독약을 발라주고 싶었지만 아들이 깨어날까봐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철아.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영수는 속으로 울며 아들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간 민철은 점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커져갔습니다. 친구들의 아버지들은 축구도 같이 하고 영화도 같이 보러 가는데 자신의 아버지는 집에 오면 술만 마시고 잠들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민철은 그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철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밤 자신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그리고 영수가 매일 일기장에 적고 있는 글들을 오늘도 민철이에게 잘해주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걸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민철의 원망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1985년 봄, 민철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진로 상담 시간에 담임 선생님은 민철의 성적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민철, 너 성적으로는 서울대도 충분히 갈 수 있겠다. 국어를 특히 잘하니까 국문과는 어떠니? 민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던 그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신나게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선생님이 서울대 갈 수 있다고 하세요. 춘희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영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민철은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서울대 국문과에 지원하려고 해요. 영수는 숟가락을 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후 예상했던 대로 차가운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국문과? 그걸 나와서 뭐 할 건데? 먹고 살기나 할 수 있겠어? 아버지,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라리 공대를 가든지 아니면 상과를 가라. 문학이 뭐 먹여주는 줄 아냐? 영수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철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제가 하고 싶은 걸 반대만 하세요? 다른 아버지들은 다 응원해 주는데. 응원? 영수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냐?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 수 있는 줄 알고? 그럼 아버지는 왜 사세요? 좋아하는 것도 없고 꿈도 없으면서. 민철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영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의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수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기계를 설계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지만 가난 때문에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냐? 영수가 화를 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알기나 해?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뭘 생각하는지, 뭘 원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민철도 맞섰습니다. 그날 밤 부자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춘희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민철은 국문과 진학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고집했고 영수는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여보, 그래도 아이가 하고 싶다는데. 춘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민철이가 나중에 후회할 거야. 영수는 정말로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표현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대학 입시가 다가올수록 갈등은 심해졌습니다. 민철은 몰래 서울대 국문과에 원서를 넣었고 영수는 그 사실을 알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영수가 소리쳤습니다. 제 인생인데 왜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해요? 민철도 지지 않았습니다. 등록금은 누가 낼 건데? 생활비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말처럼 쉬운 줄 아냐? 영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민철에게는 반대만으로 들렸습니다. 시험 결과가 나왔을 때 민철은 서울대 국문과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축하해, 민철아. 춘희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합격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4년 동안 등록금만 수천만 원인데 그걸 어떻게 마련할 건데? 그때 민철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내주기 싫으시면 안 내주세요. 저 혼자서라도 할 수 있어요. 영수는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도움을 거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영수는 이미 민철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혼자서 해봐라. 얼마나 할 수 있나 보자. 영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철은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대학 합격이었는데 왜 이렇게 슬픈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영수도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했나? 하지만 세상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 민철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데 결국 입학 등록 마감일 하루 전 영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민철에게는 내가 나중에 갚아라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아버지, 민철이 고마움을 표현하려 했지만 영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빚은 거니까 반드시 갚아야 해. 민철은 아버지의 진심을 몰랐습니다. 영수가 대출을 받기 위해 철공소를 담보로 잡혔다는 것도 만약 민철이 갚지 못하면 평생 일터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부자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민철은 아버지가 날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영수는 아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오해와 갈등이 쌓여가는 동안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1988년 3월 20살의 박민철은 서울대 국문과 새내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설렘보다는 부담감이 더 컸습니다. 아버지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한다는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 오늘 세터 가자. 같은 과 선배가 민철에게 말했지만 민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르바이트 해야 해서. 민철은 입학과 동시에 3가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 오후에는 과외,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자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집에 갈 때마다 어머니는 민철의 야윈 얼굴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민철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아버지한테 말해서.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약속했잖아요. 반드시 갚겠다고. 민철은 강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마당에서 민철의 모습을 몰래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많이 말랐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쉽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하게 굴었나? 영수는 자책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민철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과외하던 집에서 갑자기 과외를 그만두자고 한 것입니다. 죄송해요, 민철 씨. 저희 형편이 어려워져서 과외비로 한 달에 5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그 돈이 없어지니 생활이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식비를 아끼려고 하루에 라면 하나로 버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에 민철이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와 과로가 원인이었습니다. 학생,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부모님께 연락드릴까요? 보건실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민철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식은 어머니에게 전해졌습니다. 같은 과 선배가 걱정되어 연락한 것입니다. 여보, 민철이가 쓰러졌대요. 춘희가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는데 영양실조래요. 그 순간 영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울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철이 자신을 거부할까봐 주저했습니다. 내가 가봐야겠어. 영수가 말했지만 순이가 말렸습니다. 여보, 민철이가 싫어할 거예요. 자존심이 강한 아이잖아요. 결국 영수는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철은 병원에서 3일간 입원한 후 퇴원했습니다. 의료비까지 생겨서 경제적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그때 민철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에게 의존할 수 없어. 완전히 독립해야겠다. 민철은 휴학을 결심했습니다. 1년간 돈을 모아서 다시 복학하기로 한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 휴학 소식을 전했을 때 영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휴학. 그럼 그렇지. 내가 진작 말했잖아. 아버지. 민철이 말하려 했지만 영수는 등을 돌렸습니다. 알아서 해라. 어차피 내 인생이니까. 민철은 상처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어려움을 전혀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철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가 혼자 울었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날부터 밤마다 추가로 일자리를 구해서 민철의 등록금을 더 마련하려고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휴학 기간 동안 민철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서 벽돌을 나르고 추운 겨울에도 콘크리트를 붓는 일을 했습니다. 야, 대학생이 왜 여기서 일해? 현장 아저씨들이 물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요. 민철의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1년은 민철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노동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돈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평생 이런 일을 해왔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면서 내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구나. 민철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1년 후 복학했을 때 민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성숙해졌고 현실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여전했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던 것이 여전히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졸업할 때까지 민철은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아버지에게 빌린 등록금을 모두 갚았습니다. 아버지, 약속한 대로 다 갚았어요. 민철이 돈을 내밀었을 때 영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영수의 짧은 답변이었습니다. 민철은 아버지가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영수는 아들이 약속을 지켜준 것이 고마웠고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혼자서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아들이 자랑스러웠지만 표현할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날 밤 영수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민철이가 빚을 다 갚았다. 정말 대단한 아이다. 내가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사실 그 돈은 처음부터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민철은 알 수 없었습니다. 부자 사이의 오해는 계속 깊어져만 갔습니다. 1992년 가을, 민철은 대학 동기였던 이현숙과 결혼했습니다. 현숙은 중학교 국어 교사였고 민철의 문학에 대한 열정을 이해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영수는 양복을 차려입고 나왔지만 여전히 어색해했습니다.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서툴렀고 축사를 부탁받았을 때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한 말씀만 해주세요. 민철이 부탁했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줄 안다고.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민철은 또다시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아버지들은 결혼식에서 감동적인 축사를 하는데 자신의 아버지는 관심조차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수는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아들이 어엿한 어른이 되어 가정을 꾸리는 모습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동시에 자신이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해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신혼생활은 행복했지만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민철은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고 현숙은 교사 일을 계속했습니다. 둘의 월급을 합쳐도 서울에서 살기에는 빠듯했습니다. 1994년 봄, 첫 아들 준이가 태어났습니다. 민철이 아버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민철은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민철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어깨에 무겁게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 축하한다. 영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지만 기뻤습니다. 아버지, 한번 보러 오실래요? 내가 가봤자 애 엄마가 힘들어할 텐데. 민철은 아버지가 오지 않는다고 섭섭해했지만 사실 영수는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준이가 자라면서 민철은 육아의 어려움을 실감했습니다. 밤새우는 아이를 달래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먹이는 일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여보, 아이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민철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현숙도 동의했습니다. 그때 민철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자신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지 않았을까? 왜 항상 차갑게 대했을까? 1996년 둘째 딸 민지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민철은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졌지만 아이들이 주는 기쁨도 컸습니다. 아빠, 안아주세요. 3살이 된 준이가 민철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민철은 아들을 꼭 안아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다르게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표현해줘야지.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민철도 점점 바빠졌습니다. 출판사 일이 많아지고 책방을 차리기 위해 준비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빠, 오늘은 또 늦게 와요? 준이가 아쉬워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일이 있어서. 다음에 같이 놀자. 민철도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현숙은 민철을 이해해 주었지만 때로는 서운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아빠를 그리워해요.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은 기반을 다져야 할 때야.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 순간 민철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아버지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표현할 시간이 없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일에만 매달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린 시절 아버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셨을까? 민철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습니다. 1998년 민철은 드디어 작은 헌책방을 열었습니다. 책과 사람이라는 이름의 아담한 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영이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서점들이 등장하면서 동네 책방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여보, 이대로 괜찮을까요? 현숙이 걱정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분명 길이 있을 거야. 민철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민철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해봐라라는 말을 들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철은 혼자 힘으로 버텨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왜 우리 집에 안 와요? 할아버지가 바쁘셔서 그래.
친구들 할아버지는 자주 오는데 민철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아버지가 손자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서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민철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수가 손자들 사진을 철공소 사무실에 붙여놓고 동료들에게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이들 장난감을 사놓고도 선뜻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철은 점점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경제적 부담, 그리고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벽은 높았습니다. 서로 다가가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부자의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2018년 어느 화요일 오후, 민철은 책방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54세가 된 그는 어느덧 동네에서 존경받는 서점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20년간 운영한 책과 사람은 지역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순이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민철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민철의 손에서 책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오전에 철공소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에 계셔. 민철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74세의 아버지가 아직도 현역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는데 갑자기 쓰러지셨다니. 지금 어느 병원에 계세요? 인하대병원 응급실이야. 민철아, 빨리 와줄 수 있겠니? 네, 지금 가요. 민철은 서둘러 책방 문을 닫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가슴이 두둥거렸습니다. 아버지와 제대로 대화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응급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갑자기 남편이 쓰러지니 얼마나 놀랐을지 민철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뇌졸중이래. 왼쪽 뇌에 출혈이 있다고.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철은 의사를 찾아가 정확한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이신가요? 응급의학과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아들입니다. 뇌출혈로 인한 급성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크게 늦지 않게 오셔서 응급처치는 했지만 상태가 심각합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민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위험한 상태라니. 의식은 있으신가요? 지금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24시간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민철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평생 강인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약해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 민철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민철은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가서 쉬라고 했지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경,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민철은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영수는 힘없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영수는 민철을 보고 미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곧 나으실 거라고 하셨어요. 영수는 민철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민철이 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평생 거칠었던 아버지의 손이 이렇게 마르고 약해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철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지만 완전히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민철아, 내가 매일 올 필요는 없어. 책방
일도 있을 텐데 어머니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더 중요하죠. 하지만 민철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 걱정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혼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평생 감정을 제대로 나누지 못한 부자 사이였기 때문에 갑자기 다정하게 굴기도 어색했습니다. 일주일 후 영수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말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왼쪽 몸에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민철아, 영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미안하다. 너에게 짐만 지우고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가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영수는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힘들어했습니다. 민철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했지만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면서 영수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활동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철공소일은 완전히 그만둬야 했고 집에서 요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에서 편히 쉬세요. 일은 그만하시고 내가 일을 안 하면 뭘 해? 영수가 답답해했습니다. 취미 생활도 하시고 손자들과도 시간을 보내시고 손자들이 할아버지를 좋아할까? 그 말에 민철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손자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좋아하죠. 아버지가 할아버지잖아요. 퇴원을 앞두고 영수는 민철에게 말했습니다. 민철아, 나 혼자 집에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제가 자주 보러 올게요. 내일도 바쁠 텐데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영수는 아들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평생 차갑게 대했던 아들이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 주다니. 하지만 민철도 솔직히 말하면 부담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교류가 없었던 아버지를 돌봐야 한다는 것이 어색하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아들이 될 수 있을까? 민철은 자신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것을 그냥 놔둘 수도 없었습니다. 퇴원 후 민철은 일주일에 3번씩 부모님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늦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겨울 아버지의 병이 악화되었습니다. 뇌졸중 이후 2년 반 동안 조금씩 회복되는 듯했지만 갑자기 폐렴이 합병되면서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민철아,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셔. 어머니 순이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민철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의식도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철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눠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보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 민철이에요. 들리세요? 영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민철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민철아, 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아버지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버지, 힘드시면 나중에 말씀하세요. 아니야, 지금 말하지 않으면 못할 것 같아. 민철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뼈만 남은 것 같은 손이었습니다. 민철아, 아버지가 너에게 잘못했어. 아버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네. 민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을 이제야 듣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안 사랑하겠니? 너는 아버지 자랑이었어.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보고 싶었던 아들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민철아, 아버지, 책상 서랍에 편지들이 있어. 편지요? 너에게 주려고 썼던 편지들. 꼭 읽어봐. 네, 아버지, 꼭 읽을게요. 그리고 손자들에게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했다고 전해줘. 네, 아버지. 영수는 힘들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철아, 너 책방 잘 되고 있지? 네, 아버지.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다행이다. 아버지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내가 옳았어. 민철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선택을 인정해 주다니. 아버지, 너는 좋은 아들이었어. 그리고 좋은 아버지가 될 거야. 아버지,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저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해요. 민철아, 아버지는 충분히 행복했어. 너 때문에. 그날 밤, 민철은 아버지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민철이 아버지와 보냈습니다. 새벽 4시경, 영수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민철아, 고맙다. 좋은 아들이어서. 아버지,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영수는 평온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고 다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민철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가까워진 것 같았는데 이렇게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민철의 작은 속삭임이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철공소 동료들과 동네 사람들이 와서 조의를 표했습니다. 모두들 영수를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말은 없으셨지만 직원들을 아끼셨죠. 동네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도와주시곤 했어요. 민철은 아버지에 대해 몰랐던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아버지의 차가운 면만 봤던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민철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편지들을 찾기 위해 아버지의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정말로 많은 편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모두 민철에게라고 쓰여진 편지들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10년도 넘은 것 같았고 어떤 것은 최근에 쓴 것 같았습니다. 민철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민철은 몰랐습니다. 그 편지들 속에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리고 40년 동안 오해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 후, 민철은 다시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순이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방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민철아, 나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나더라. 민철은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말씀하신 편지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정말로 많은 편지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보니 1992년 민철이 결혼하던 해에 쓴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철아, 오늘 내가 결혼했다. 너무 기뻤지만 축사를 하라고 했을 때 거절했구나.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 줄 안다고. 하지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민철아, 너는 아버지의 자랑이야.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이루어 주었어. 미안하다. 평생 차가운 아버지였어서. 하지만 너를 사랑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는 걸 알아줘. 민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식 때 아버지가 무관심해 보였던 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1994년 첫 손자 준이가 태어났을 때 쓴 것이었습니다. 민철아, 오늘 내가 할아버지가 되었구나. 손자 얼굴을 보러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며느리에게 부담을 줄까봐 참았어. 사실 아버지는 매일 내 소식이 궁금해. 하지만 전화하면 바쁠까봐 못하겠더라. 괜한 늙은이 취급당할까 봐서. 손자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 그리고 너는 나보다 훨씬 좋은 아버지가 될 거야. 민철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손자들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무척 보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편지는 2008년 민철의 책방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쓴 것이었습니다. 민철아, 내 책방이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어. 도와주고 싶지만 내가 싫어할까봐 못하겠구나. 아버지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알아봤어. 철공소를 담보로 잡으면 꽤 큰 돈을 빌릴 수 있대. 하지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봐. 너는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아이야. 아버지가 믿어. 민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아버지가 혼자서 걱정하며 도울 방법을 찾고 계셨다는 것을. 네 번째 편지는 비교적 최근인 2018년에 쓴 것이었습니다. 민철아, 아버지가 많이 늙었구나. 74세니까 당연하지만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너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한 채로 가게 될까봐 걱정이야. 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리고 자랑스러워해. 내 책방이 동네 명소가 되었다면서 정말 대단해. 아버지가 처음에 반대했던 것 미안하다. 민철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오해하고 살았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다섯 번째 편지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철아, 너 대학 다닐 때 등록금 걱정 많이 했지? 사실 아버지가 내가 모르게 밤일을 했어. 청소일, 경비일, 뭐든 했지. 내가 자존심 상할까봐 어머니에게도 비밀로 하라고 했어. 하지만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 내가 휴학했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내가 더 벌었다면 내가 그런 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민철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대학 시절 아버지가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밤새워 일하며 등록금을 마련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편지는 민철이 아르바이트로 고생할 때 쓴 것이었습니다. 민철아, 내가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 도와주고 싶지만 내가 거부할까봐. 사실 내가 과외하던 집에서 그만둔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 집에 가서 부탁했어. 계속 과외를 시켜달라고. 하지만 그 집도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대.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얼마나 달려가고 싶었는지. 하지만 내가 싫어할까봐 참았어. 민철은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 속에서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자신을 걱정하고 계셨는데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편지는 손자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민철아, 준이와 민지가 얼마나 예쁘던지. 철공소에 사진을 붙여놓고 동료들에게 자랑하고 있어. 손자들 장난감도 많이 사놨는데 가져다 주지 못하겠더라. 갑자기 나타나면 부담스러워할까봐. 언젠가는 할아버지라고 불러주는 날이 오겠지?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야겠어. 민철은 아버지가 손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직전에 쓴 것 같았습니다. 글씨가 많이 떨려 있었습니다. 민철아, 아버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구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마지막 편지를 써본다. 40년 동안 좋은 아버지 못 되어서 미안해. 표현하는 법을 몰라서. 하지만 너를 사랑했다는 것만은 꼭 알아줘.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어. 아버지가 틀렸고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마지막으로 사랑한다. 우리 아들아. 민철은 편지를 다 읽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아버지를 오해했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야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그때 어머니 순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철아, 편지 다 읽었니? 어머니, 이런 편지들이 있었는데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하셔서 내가 부담스러워할까 봐서래. 민철은 더욱 슬펐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는 자신을 배려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야 민철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짊어졌다고 생각했던 무게는 사실 아버지가 혼자 지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편지들을 다 읽은 민철은 며칠 동안 책방 문을 닫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오해가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 현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숙아, 나는 정말 바보였어. 아버지를 완전히 오해하고 살았어. 민철은 현숙에게 편지 내용을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현숙도 놀라며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마지막에는 화해하셨잖아요. 아버님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 진작에 알았다면.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이제라도 아버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해요. 민철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아버지가 차갑게 대했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내 그림을 안 봐주셨던 것도, 입학식에 안 오셨던 것도 모두 사랑 때문이었구나. 민철은 아들 준이를 불러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이는 이제 26살이 되어 직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래, 할아버지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셨어. 하지만 표현을 못하셨을 뿐이야. 아빠도 가끔 할아버지랑 비슷할 때가 있어요. 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민철이 놀랐습니다. 네, 사랑하시면서도 잘 표현 안 하시잖아요. 특히 제가 어렸을 때. 민철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와 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을 대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미안하다, 준아. 아빠가 바빠서. 괜찮아요, 아빠. 저도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해해요. 아빠가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거죠. 그날 밤 민철은 딸 민지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민지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편지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슬프네요. 민지야, 아빠도 너에게 잘못했던 것 같아. 어렸을 때 많이 못 놀아줘서. 아빠, 괜찮아요.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동네에서 유명한 서점 사장님이시잖아요. 민철은 자신의 아이들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철은 아버지의 철공소를 찾아갔습니다. 현재는 동업자가 운영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아들분이시군요. 사장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직원 한 분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말씀은 없으셨지만 직원들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어려운 일 있으면 먼저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들 자랑 정말 많이 하셨어요. 책방 사장이라고, 대학 나왔다고 다른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민철은 뭉클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사장님 사무실에 아직 액자가 걸려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민철이 아버지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 정말로 자신과 가족들 사진이 여러 장 걸려 있었습니다. 책방 개업 때 찍은 사진, 아이들 졸업 사진, 모두 정성스럽게 액자에 넣어서 걸어 놓으셨었습니다. 아버지, 민철은 사진들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철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다른 유품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민철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모두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 그거. 내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이야. 아버지가 버리지 말라고 해서 계속 보관하고 있었어. 아버지가요? 하지만 그때 그림을 안 봐주셨는데. 봤어. 밤에 혼자서 몰래 보시곤 했어. 그리고 아버지 지갑에도 내 사진 항상 들고 다니셨어. 민철은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그림을 외면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모르겠어요. 민철아, 아버지도 자신의 잘못을 알고 계셨어. 마지막에 너와 화해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하셨단다. 그날부터 민철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모두 사라지고 대신 깊은 그리움과 감사의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책방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철은 손님들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하세요. 늦으면 후회해요. 민철의 진심 어린 조언이었습니다. 어느 날 책방에 70대 노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사장님, 아들과 20년째 연락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철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아들과 화해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철은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뿌듯했습니다. 집에서도 민철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딸 민지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더 따뜻해지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시는 것 같고. 민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한테 많은 걸 배웠어. 어느 저녁, 민철은 현숙과 함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어떤 거요?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 맞아요. 우리도 아이들한테 더 많이 표현해주고 싶어요. 민철은 아버지의 편지들을 다시 읽어보며 매일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려고 했던 사랑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해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알겠어요. 민철의 마음속에서 40년간의 오해와 원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깊은 감사와 사랑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민철은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손자 준이가 묘비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이제 26살이 된 준이는 할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누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민지예요. 할아버지가 저희를 정말 사랑하셨다고 아빠가 말씀해 주셨어요. 24살이 된 민지도 할아버지께 인사했습니다. 민철은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왔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40년 동안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현숙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이들도 조용히 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평생 혼자 짊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무게, 사실은 아버지께서 다 짊어지고 계셨던 거였어요. 민철은 편지에서 읽었던 내용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위해 밤일을 하셨던 것, 자신의 책방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셨던 것, 손자들을 자랑하셨던 것. 아버지,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어서 알겠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마음. 하지만 표현하기는 어렵다는 것도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벚꽃 잎이 몇 개 떨어져 묘비 위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제가 아버지처럼 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리고 절대 표현을 아끼지 않겠어요. 민철은 묘비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때 준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말씀드릴게요. 아빠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셨다고. 민지도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어렸을 때 더 많이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라도 할아버지를 알게 되어서 기뻐요. 현숙도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민철이가 아버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거 아셨죠? 민철은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묘소에서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를 이제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묘소를 떠나기 전 민철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짜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갈게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사람이 되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철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더 많이 표현하자. 사랑한다는 말도, 고마다는 말도, 늦으면 후회해. 네, 아빠.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아빠 사랑해요. 준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요. 민지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여보, 저도 사랑해요. 현숙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철은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지만 대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민철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책방에서도 가족의 소중함을 전하는 책들을 특별히 많이 비치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가족과의 화해를 도왔습니다. 사장님 이야기 듣고 20년 만에 아버지께 전화드렸어요. 덕분에 아들과 화해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민철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매년 아버지 기일이 되면 민철은 가족들과 함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께 보고했습니다. 아버지, 올해도 책방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준이가 결혼 발표를 했어요.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할아버지, 저 내년에 결혼해요. 할아버지가 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준이가 아쉬워했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실 거야. 민철이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철은 65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이와 비슷해졌습니다. 그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기분이셨을까?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고 뭐든 해주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답답하고 어느 날 민철은 자신도 편지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아들 준이에게 주고 싶은 편지였습니다. 우리 준아,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혹시 알고 있니? 평소에 표현을 잘 못해서 미안하구나. 너는 아버지의 자랑이야. 착하고 성실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의 할아버지처럼 사랑을 표현하지 못해서 후회하지 말고 내 마음을 자주 표현해라. 사랑한다. 우리 아들아. 편지를 다 쓰고 민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철은 준이를 불러서 편지를 직접 전해주었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아빠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은 거야. 꼭 읽어봐. 준이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를 정말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해, 준아. 부자는 서로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영수가 이루지 못했던 부자간의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민철은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며 웃고 계실 것이라고. 이제 민철은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랑을 다시 자신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자신이 짊어졌다고 생각했던 무게가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민철. 이제 그는 그 사랑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 민철의 책방, 책과 사람은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사러 오기도 하지만 민철의 따뜻한 조언을 들으러 오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민철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같은 조언을 합니다. 사랑한다면 표현하세요. 늦으면 후회합니다. 민철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분들이 가족과 화해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민철은 매일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망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절대 늦지 않다는 것. 이것이 민철이 아버지에게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